지난 1월 말부터 진행되어 온 중앙임상위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립중앙의료원 민혜숙입니다. 설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신종감염병이 이제 국내 유입 또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방역적인 노력이 있은 이후에 일단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무엇보다 의료진은 굉장히 좀 불안하고요. 왜냐하면 감염병 질병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환자를 보기 때문에 질병과 치료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해외에서 어느 정도 그 발생 상황이 전해진다 하더라도 그 정보의 신뢰도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국내에 왔을 때 질병의 임상 양상이 상당히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비헤이비어를 보이는지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런 문제는 2015년에 메르스의 유행 때도 이제 다들 굉장히 그 체감을 하셨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사실 국내 상황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의 국내 상황은 이런 컨텐츠 측면보다는 병상 확보에 먼저 좀 초점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초반에 사스나 AI가 본격적으로 국내 확산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때 이미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2006년부터 설치가 되기 시작했는데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이제 상황을 보게 되면은 공공병원,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이제 29개 병원에 그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이 분포를 하고 있었고, 근데 이 병상을 설치하고 관리하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이 병상을 실제로 이용하는 의료진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메르스 사태 이후에 2년 만에 국립중앙의료원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서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전 설치를 준비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지정이 되었다 뿐이지 건물이 지어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시가 지정된 후에 2년이나 지나서 계속 이전 설치가 지연되는 와중에 준비 조직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19년에 중앙감염병병원 운영센터라는 걸 설치를 해서 비공식적으로나마 예산이나 뭐 어떠한 사업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올해 1월 20일에 첫 코로나19 환자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인천공항에서 가까운 인천의료원이나 이제 국가지정 격리 병상을 중심으로 해서 분포를 환자가 이제 배치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의료진의 상태는 거의 이제 패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질병 정보가 해외에서 발생하긴 했지만 해외에서 발생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이웃 나라였기 때문에 그 질병 정보가 충분히 이제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또 거기서도 굉장히 공포 프레임이 강했기 때문에 의료진의 불안도 상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그 정보들의 신뢰도도 상당히 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31일에 이러한 의료원에 그 분포하고 있는 그 환자들을 돌보고 계신 의료진들을 중심으로 해서 첫 모임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모임은 확진 환자 치료기관 간담회라는 모임으로 7개 기관 1,017분의 이제 의료진 그리고 주변의 자문위원들이 모였고, 국립중앙의료원 중심으로 해서 이런 모임을 좀 계속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굉장히 강력했고, 그동안에 축적되어 왔던 신종 감염병의 임상적인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거의 난상 토론으로 논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뭐 클리니컬 트라이얼도 하자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고, 이 치료기관 간담회를 중앙임상 TF 혹은 중앙임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지속하자고 이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매일매일 컨퍼런스를 하자는 요청도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 정도 화상회의로 진행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비대면 회의에 대해서 감염병 확산의 우려라기보다는 이 비대면 회의 자체가 이제 드물고 이제 컨퍼런스의 형태로만 했었기 때문에 의료진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화상 간담회를 자주 모일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논의 사항을 간략하게 보시면은 각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현황 보고를 하고, 환자 치료를 가지고 이제 임상 전문가로서 어떻게 이 소견을 보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고, 질병관리본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확진자 격리 해제 기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어떻게 퇴원을 시켜야 되는지도 사실 불명확했기 때문에 이런 상세한 임상 기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마지막 모임이 33차입니다. 지난 9월 11일 날 있었고 1017개 기관에 32명이 모여서 토론을 했었고요. 그 마지막 논의 사항 보시면은 코비드 19의 후유증이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나누고 렘데시비어 오늘 뭐 별 효과가 없다고 발표가 나오긴 했는데 렘데시비어의 적응증에 관한 문제 그리고 코로나 19 겨울에 왔을 때 중복 유행 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좀 다루었습니다. 격일로 영상 회의를 하느라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냈고 3월 달에 들어서야 주 2회로 줄어들었고 또 주 1회로 줄어들고 지금은 이제 피로시에만 개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이슈들도 좀 보시면 논의 내용을 보시면 RT-PCR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제 PCR 결과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또 식약처나 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자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문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응하기도 했었고 한 기관에서 이제 아웃브레이크가 일어났을 때 이런 복합성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환자를 다뤄야 되는지 임상에 대한 자문도 이루어졌습니다. 또 중국 CDC라든지 미국 NIH, WHO 등하고도 화상회의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2월 말로 가면은 이제 이 초반에는 2월 달 내내 이제 케이스를 가지고 디스커션 했었다고 한다면은 2월 말에는 이제 전자 의무 기록 체계를 좀 도입해서 거기에 환자 기록을 좀 넣고 그걸 통계적으로 좀 쌓아서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좀 논의할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이 아비간이 약간 해프닝이었는데, 이 아비간이 국내 사용 검토해달라는 복지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요거는 식약처에서 검토할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아카데믹하게는 사실 에비던스가 어큐뮬레이션 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서 사용한다는 이유로 요거의 사용 검토를 이렇게 자문을 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 학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이고 또 정책적인 내용도 같이 다루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초기에 임상위원회를 운영하는 목표를 좀 되돌아봤을 때 아무래도 신종 감염병 관련해서 그 환자 치료 직접 담당했던 의료진들이 객관적인 임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선에서 이제 감염병이 확산됐을 때 환자를 돌보아야 하는 의료진의 혼선을 방지하고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도록 기여하는 것, 이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가적이긴 했지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였는데 방역기관 혹은 행정기관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자문을 수행했던 부분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였습니다. 구성은 주로 치료 의료기관의 임상 전문가들, 대부분은 감염내과 선생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부 호흡기내과, 소아과 선생님들 들어와 계십니다. 그 이외에 이제 여러 가지 협력과들이 자문 형태로 들어와 있고, 이 실무를 주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화상회의를 모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립중앙의료원 내 지금 중앙감염병병원이 됐습니다만은 중앙감염병병원의 그 사무국이 이것들을 진행을 했고요. 정보 축적하고 공유하는 일들, 또 자문을 받는 일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일들, 여러 가지 또 언론 브리핑 진행하는 부분들을 행정 수발을 모두 진행을 했습니다. 중앙임상위원회의 내용 자체는 사실 메디컬 컨퍼런스의 성격만으로도 규정하기는 어려운데 여러 가지 정책 자문도 많이 했고 실제로 이제 환자를 돌보는 일 이외에도 여러 가지 논의들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반의 시작은 의료진의 강력한 필요에 의해서 시작을 했고 굉장히 자율적이고 전문성을 그 내용의 특징으로 할 수가 있었는데 이러한 특성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지속 가능한 모임을 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공적 권위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좀 문제점을 제기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질병관리본부 그 당시 질병관리본부나 중수부나 어느 쪽에서도 이러한 기능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이제 모여서 또 그런 지침을 다른 사람들도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을 때 과연 이제 누가 귀담아 들어줄 것인지 혹은 정부에서 이런 내용에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일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 전략의 문제는 초반부터 이제 굉장히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언론 브리핑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였는데요. 유행 초기에는 이제 질병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 임상적 특성하고 특히 국내에서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그리고 환자가 어떤 상태로 퇴원했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언론 소통을 좀 중요시하게 여겼고 그래서 이렇게 기자회견 익숙하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열게 되었습니다. 보도 자료도 상당히 많이 배포를 했는데 기존에 이제 기관 병원에서 배포했던 이제 보도 자료들에 비하면 굉장히 좀 사이언티픽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고 예를 들면 메르스와 비교해서 바이러스 배출량이라든지 현 상황에 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의학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전문가들이 이런 내용들을 공유를 했었는데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2만 명이 사망 가능 이런 내용으로 제목이 뽑힙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포 프레임을 좀 조장하는 그런 효과도 있어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만 하더라도 현장 그 언론에서는 길에서 가다 건강한 사람들이 갑자기 픽픽 쓰러진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망자 코비드 19으로 사망했다고 여겨지는 분들이 어떻게 사망하게 됐는지를 의학적으로 규명하는 일들도 같이 했었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보 시스템 하에서 체계적으로 좀 더 리포트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미 보도 자료를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 4월 말 정도에는 퇴원 환자가 다시 바이러스가 재검출된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굉장히 또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고 퇴원해서 그렇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면역력이 생기지 않아서 재감염되는 거다라는 것까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보도들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는 중앙임상위의 논의 결과 이제 재활성화나 재감염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오히려 그 상기도에 있는 호흡기 상피세포 내에 인액티베이션된 RNA 프래그먼트가 있다가 이것들이 나중에 라이프 사이클이 다하면서 탈락되면서 뒤늦게 PCR로 잡히는 거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 이 논의들은 최근에 연구 결과로 이제 출간이 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테이블 상으로 보시면 1월 20일에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31일 7명의 환자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첫 회의를 개최를 하게 됐고 이틀 간격으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면서 언론 브리핑도 이제 수차례 했었고요. 6월 달로 가면서 이제 빈도는 잦아들긴 했습니다만 이런 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국내 환자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관련 증상을 정리하고 또 악화 지표를 선정하고 고위험 인자를 도출해서 이렇게 알고리즘까지 어떤 환자를 생활치료센터로 분류해야 되는지 어떤 환자가 병원으로 가야 되고 어떤 환자가 중환자실로 가야 되는지 이런 기준도 마련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해외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국내 환자를 가지고 이런 자료를 도출했기 때문에 감염내과 선생님들 말씀으로는 이런 것이 거의 처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또 자부심을 느끼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또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공적 권위를 획득해가는 과정, 어느 정도 공적 거버넌스 내에서 역할을 획득해가는 과정이기도 했는데 맨 마지막 언론 브리핑 때 8월 21일자에는 중수본하고 같이 브리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방역 치료 체계와 공동으로 브리핑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했던 수행 기능을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임상 경험과 정보의 공유였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을 향해서도 그랬던 것이기도 하고 대국민, 대정부를 향한 위기소통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례별로 공유를 했다고 한다면 나중에는 여러 가지 스택, 쌓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객관적인 그리고 약간 체계적으로 해서 이제 임상 정보들을 공유를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기능, 또 자문 수행 기능, 국제 공조했던 부분, 그리고 그 참여하는 의료진들 자체가 국가지정 위반 치료 병상의 의료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고 장기적으로는 연구를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연구를 중앙 임상위에서 주도하거나 조직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출된 연구 주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모이시도록 이제 그렇게 주제를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겨진 숙제는 굉장히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자율적이고 전문성을 중요시하는 그런 조직으로 출발을 했는데 전문가들의 조직으로 출발을 했는데 과연 기존에 있던 거버넌스 내에 어떻게 역할을 자리 잡을 것인가 특히 질병관리청 내에는 이미 많은 자문기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문위원회하고 어떻게 위상이 정리돼야 할 것인가 내부적으로는 환자를 직접 보는 의료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 의료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직접 환자
환자를 볼 것이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라는 그런 합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자문위원회하고 이제 위상 정립은 돼야 될 것이고요. 이것은 상설위원회로 이제 지속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감염병에 대응하는 방역 역량이 아닌 임상 역량은 굉장히 결핵이나 간염 등의 국내 다빈도 감염증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내 감염 또 이제 그런 내성균에 대한 그런 역량들로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해외 감염병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또 이것들에 대한 임상 역량을 해외에서 어떻게 축적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감염내과 혹은 이제 그 계통에 종사하신 전문직 선생님들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 저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길러내고 또 WHO하고 수시로 국제 공조를 하면서 감시하면서 지금도 이제 에볼라나 지카 바이러스 등의 이제 유입 가능성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키워내는 시스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건 이제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컨텐츠이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인재 양성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 이상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감염병병원에서는 적어도 그런 코스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하고 있고 거기서 중앙임상위원회가 함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겨진 숙제들은 여전히 이제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 그런 역할을 찾아가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굉장히 경험적인 그 사례 발표와 비슷했는데요. 연구의 형태는 아니고 지난 1월부터 쭉 진행되어 온 진행 상황을 공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